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완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주 이제 뜨거워질 일만 남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요. 이어서 다른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 앞뒤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은 나경원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동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찾읍시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어제 먼저 윤상현 의원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4파전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빼면 모두 서울대 법대 동문들인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 동문들의 격돌입니다. 누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가 되는데 그러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79학번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82학번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그리고 82학번 검사와 변호사 출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92학번 검사 출신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3명이 모두 윤 대통령의 같은 과 후배들입니다. 자,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출마 선언 날짜가 같고요. 장소도 같고 시간도 비슷합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3일 일요일 내일 오후 1시에 나경원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한동훈, 오후 3시 원희룡, 이렇게 순서로 내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의원께서는?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저기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저게 이제 일종의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일 먼저 나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허를 찌른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친윤 후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곤란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럼 나는 2시에 발표를 하겠다,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앞다투어서 같은 장소에서 네. 앞뒤로 이 선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세 분 사이에서 정말 치열한 기싸움, 눈치 싸움, 눈치싸움, 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을? 너무 이제 처음에는 이게 과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빨리 많이 앞서고 있어서 네. 과연 흥행하겠느냐 하는 황우려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예상외로 원희룡 전 장관이 끼어들므로 해서 갑자기 이제 이 사파전 네. 있고, 앞에야 김재섭 의원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스스로도 접었습니다만 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타이트한 사파전이 됐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가까운 친윤 후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중간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라고 네. 하는 부분에 있고, 일찌감치 윤상현 의원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강하게 지난 총선의 패인을 만든 장수가 바로 들어온 것에 반대했습니다만, 이제는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실제로 원희룡 의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만은 당의 뿌리론을 들고 나오면서 네. 한편으로는 거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도 좀 까는, 좀 비판적으로 각을 세우는 뜻다방식의 어떤 출연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의외로 그동안의 사이가 나쁜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를 또 복원하는 아주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계시는 거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그다음에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이 됐는데, 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지금 세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이미 어제 윤상현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여기서 좀 애매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 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물러설 틈도 없습니다. 네.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승리, 그다음 네. 두 번째 잘 지는 것, 세 번째는 잘 못 지는 건데요. 가장 나쁜 것이 물러서는 겁니다. 퇴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소위 연판장 사태를 맞습니다. 겪으면서 맞습니다. 한번 출마를 못했고 네. 그 전에 2021년에도 전당대회 때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선택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저 뭐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받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내일 출마 선언한 이후 한 달 뒤에 7월 23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니까요. 그때까지 상황을 계속 좀 뜨거운 그런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선거 캠프 사무실에는 이미 응원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더 이상 맡을 때부터 야 진짜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여기 이제 꽉 찼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지금 못 들어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셨네요.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응원을 연료 삼아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혁 부총장께서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 실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갔던 게 네. 이제 오픈했다고 해서 조직 부총장이니까 네. 그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러 간 거고, 다른 후보들도 그 사무실로 열심히 갈 겁니다. 네네네. 가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너무 일찍 가서 그 실무자들만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 네. 이후에 뭐 지금 보시다시피 화환이 뭐 쏟아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요, 아 이제는 팬덤이라는 게 없다면 정치하기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팬덤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 안철수 의원도 과거에 이제 그 팬덤 청춘 어마어마했죠. 구락부라고 네. 하면서 이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깨문이라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뭐 개딸들이니 뭐니 맞습니다. 해가면서 예, 예. 지지자가 있고.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잠깐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팬덤이 있었는데,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분 못지않게 강력한 이제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서 네. 그것이 아마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엄청난 많은 화환들이 와 있고 꽃다발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이 많고 그 지지층이 두텁고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 최고위원들 후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이 최근에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박정훈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 출마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다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라고 진종호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모습도 저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직접 영입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 되신 겁니다. 진종호 황제입니다. 황제, 사격의 황제, 전 세계 사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진종호 선수가 이제 국민의힘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 고트인 진종호 선수 옆에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진종호 선수를 통해서 같은 뜻을 펼치고 같이 같은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사실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총선 때부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기도 했다고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뭐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어쨌든 모든 것, 당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걸 하겠다는 저 말도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어떤 명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대항마로 지금 나선 유력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앞뒤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의원회관 순회를 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여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다.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로 출마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동훈 위원장도 염두했던 건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고, 비판할 때는 남 얘기처럼 비판하고, 정치적인 자산과 기회는 전부 자기 개인화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들을 걱정시킨다. 제가 뭐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겠죠. 싸우다가 자칫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특정인을 꼽아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나 그 특정인이 누군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금 사실상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다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거,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이 관계가 네.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더 같이 네.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경쟁이 이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를 원희룡 전 장관이 빠르게 차고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그거 가지고 과연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개선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차지하지 않을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쭉 밀리면서 네, 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제2의 연판장 사태가 나오지 않는 거냐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까지 이걸 본다면 아마 지금 원희룡 그 전 장관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사실상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뭐 싸우는 뭐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네. 그 집권 여당이 당과 그 대통령실이 갈등 심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거꾸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여당,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총선에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용산과 당과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네. 그 상명하복식이고 속된 말로 뭐 까라면 까라 뭐 이런 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거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 되는 당은 맞는데 네. 거기서 모두가 하나 될 때는 서로 상호 존중과 협조해야 되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당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관계는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남의 책임을 돌린다라는 얘기는 아마 얼핏 듣기에는 뭐 자기가 선거 져놓고서 뭐 대통령실에 책임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알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물러났고 네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선거는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본인이 무슨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책임 문제를 따지자면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 나경원 의원도 네. 본인이 서울 공동 선대 본부장이었고 원희룡 전 장관도 네. 인천 그 공동 선대 본부장이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나와서 다른데 지원 유세 제대로 해주신 적 없잖아요. 그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한 7군데 8군데 돌면서 뛰어다녔고 본인들은 본인들 선거가 어려우시니까 그렇겠지만 네. 잘 안 도셨는데 그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네가 다 책임이야 나는 책임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서로 경쟁자로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두 사람. 한동훈, 원희룡이긴 하지만 지난 총선 때는 사실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나 이거 닭똥집이야. 똥집. 나 이거 봐요. 똥집. 나 이거 사줘요. 예. 2만 원어치. 이거. 아니 나 이거 사줘요. 이것도 다시 나한테 돌아가네. 아니. 예. 일단 넣어주셔.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 하나 더. 그럼 먹겠습니다. 요즘 너무 오바야. 자, 이걸로. 오버 안 돼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원희룡 장관님이랑 평소에 좀 연락 좀 하고 지내시나요? 잘 알던 분들이고요. 또 같이 일하면서 정을 나누고 신뢰하게 됐어요. 서로 경쟁하다가도 같이 또 합쳐서 일을 하고 다시 또 경쟁하고 이런 게 정치 이란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근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송영길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특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특사로 방문했던 것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안 했겠느냐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언급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행보가 빨라요. 네. 바로 그날 의원회관을 돌면서 중진 인사하고. 의원들,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들 방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는 실제로 어떠냐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희룡 전 장관의 저런 전격적인 행보를 보면은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당원이나 지지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은 총선 이후에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당원과 지지층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즉 당을 재건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원하는 심리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소구력이 있느냐가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실제 어떤 얘기했는지 그런 질문들도 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셨는지랑 결심에 좀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다 다녀갔고 나경원 의원도 이미 다 다녀갔고 다 격려해줬다. 당이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으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저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나간다 말한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이 출마 결심은 그와는 별개로 제 정치적인 결정을 늘 함께하는 분들과 결정을 해서 대통령께는 전화상으로 구두보고는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 다른 주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의례적인 덕담을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뭐 의례적인 덕담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본인도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이 사실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마 결심을 굳힌 다음에 대통령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당대표에 출마해서 힘 있는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보라. 격려의 말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얘기는 통화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됐다. 통화 시간이 10초 정도 됐다는 거는 누가 한 얘기일까요? 대통령밖에 모르실 텐데 대통령이 확인해 주신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그 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열심히 해보라 뭐 이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10초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뭐 전당대회 앞두고 출마 선언했을 때쯤 되면 아마 만남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과거에 좀 있었던 터라서 아직까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조금 관계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처음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1대1로 그 전에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아주 의례적인 여러 사람들이 다 만나는 그런 공간에 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안 갔죠? 실제로 안 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준영 기자회견 때도 뭐 정치 잘할 사람이다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라이한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한 전 위원장한테 그동안에 살아온 걸 내가 잘 아는데 당신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갈 사람이냐 이런다고 비슷한 거예요. 이미 나가기로 작정해놓고 내한테 통보했는데 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도 뭐 제 혼자 내피셜로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 대통령 측근에서 나경원 의원을 픽한 것 같다는 것이 나오니까 원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희생을 한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인천 계양을 해서 바람에 원외로 나와 있는데 왜 나를 빼고 그동안은 나이 연대설에 대해서 불쾌감을 계속 표현해 온 나경원을 핀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 대통령 측실의 반응은 그런 거 아니다. 당신이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당신 나간 것 같으면 왜 당신은 안 뽑겠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밟던 원 장관이 굉장히 빨리 선수를 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번에 원외입니다마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판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뭐 덩이를 떠나서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밀리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원희룡 장관의 용기가 아예 당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은 사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친윤으로 분류하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제 친윤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까 단독으로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갑자기 팍 끼어들면서 나경원 의원이 좀 불편해졌다, 뭐 애매해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제2의 연판 짜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께서 통화하셨다는 보도들인데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판장 기억하시죠? 자,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되면서 나경원 의원이 드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그 악몽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에게는 떠올랐을 것이고 본인이 저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제2의 연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엔 국민의힘 주류층이죠. 영남권 지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뿌리가 없는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 나는 불가하다고 그랬거든. 그 초짜라서 안 된다.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자,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단단히 좀 뭔가 좀 삐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그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이것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4월 총선 이후로 2달 넘게 한 사람만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과 만나서 했다는 저 말을 가지고 놓고만 보면 저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어느 날 갑자기 당에 들어온 사람이고 원희룡 전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넘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계속해 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말씀을 나경원 의원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기엔 좀 아직은 이른 감이 있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은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세 사람의 출마 선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된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발의 22일 만이었고 법사위 상정 9일 만이었습니다. 초고속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그리고 증인들을 상대로 윽박 지르고 조롱하는 민주당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또 눈살을 찌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아니요,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위원장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자, 영상에서 보셨죠?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들을 10분간 강제 퇴장시키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청문회 진행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거 보고 나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니 아무리 그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도 그 판결 결과가 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될 때까지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분들 불러다 놓고 마치 자기 자식한테도 저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저렇게 합니까? 옛날에 말이죠. 1950년대에 미국에 메카시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터에 냉전 시대가 막 나갈 때 메카시가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어요. 상원에서 보면 미 의원들을 불러다 당신 공산주의자지라고 하면서 막 모욕하고 질시하고 질타하고 이런 짓을 무시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여론이 확 돌아서 메카시를 추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돌면서 그분이 결국은 쫓겨나서 40대에 그냥 죽고 말았는데
아니 도대체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 출연한 분들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모욕을 하고 게다가 네. 박지원 의원은 80세가 넘은 정치 구단이라는 그 온갖 거 다 아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맞습니다. 비서실장부터.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나가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쉬니까? 야, 참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이게 지금 아버지 자기의 당대표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런 정당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가서 아버님한테 좀 여쭤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지.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하십시오. 예, 어제 청문회를 보고 물론 지금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 공분했는데 공분의 모습이 다른 측면에서도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선서 말씀하시는 증인 거죠? 선서도 거부했고 또 답변이 기억나지 않는다. 뭐 답변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매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들로 일관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저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진행의 모습을 가지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안 좋게 보여줬던 저런 모습들 노골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용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다 감추려고만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분노를 더 크게 자극시켰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도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서 거부는요 선례와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훈처장이었던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2018년 10월에 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운에 관해서 네네. 고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이건 고발되어 있는 사안이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한 이건 증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 선서 거부 인정해줘야 되고 이건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이 된 이하경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에서 진술 다 거부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하겠다. 검찰에 가서도 다 진술 안 하겠다. 법정에 가서 하겠다. 법정에 가서도 법조항 계속 얘기하면서 판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다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럼 판사가 그렇다고 해서 증인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서 진술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 의심이 간다. 그건 그대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판과 이 두 개를 같이 등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비판은 누구든지 피의자가 됐든 혹은 증인이 됐든 자기 방어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기가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법사위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저분들도 집에 가면요. 누구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자식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런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국회 그 청문회장에서 저런 식의 발언이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를 완전히 희화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제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오늘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대하시는 기본 태도입니까? 증인들에게 윽박지르고 조롱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그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답변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선서까지 거부하는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또 오죽 답답하고 또 분노감이 치미실까. 도를 지나치게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의 그런 질문 태도나 이런 걸 보였던 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당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강민구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천윤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제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가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이 비판에 이 대표도 신경이 쓰이기는 쓰였나 봅니다. 자, 논란이 됐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좀 불편하셨죠. 그 표현이나 이런 게 저한테 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말려달라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셨죠. 전달을 하셨어요. 자기도 아, 자기가 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적인 발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재명과 정조는 개혁가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다. 축구선수로 치면 손흥민이다. 라고 이재명을 띄워주는 메시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저런 얘기 매번 들으면 좀 민망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또 너무 집중되어 가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 않고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신준호 비서실장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간접적으로 전달하니까요. 그 정말 저는 뭐 강민구 씨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민구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출생 연도가 같아요. 만약 저분이 한 20년 어리다면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 입장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충분히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말씀만 무슨 남인 이야기 할 때 보면 저분의 성분은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유교라든지 전통적 보수적 질서라든지 대구라든지 민주당에서 저런 말해서 봉건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키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념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줘왔기 때문에 차은우 얘기도 왔고 정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다 기세등등하게 총선 후보가 됐어요. 당락은 자기 개인기로 달랐지만, 도봉에서는 안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가 판을 깔아놓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야말로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당직 배분이나 또 특히 총선 공천에 있어서 과연 공명정대한 그런 그 친명이면 다 되고 비명이면 안 되는 이런 구도를 계속 그 문화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강민규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 강민구 지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되신 분이 대구시당위원장이에요. 아마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기보다는 대구시당위원장은 그 이재명 대표가 되던 그 전당대회에서 대구시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당무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주 접촉이 있으셨고 또 대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자리를 줬기 때문에 아마 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받지 않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저도 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도 조금 늦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은 아니지만 전준호 비서실장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오늘 전해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화요일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호중 씨는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온갖 수법을 동원한 김호중 씨가 괘씸해서였을까요? 김호중을 향한 여론이 싸늘해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 마셨다는 유용주방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음주 상태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원을 했고 그 동원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만 검찰은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끝에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를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주행량이 답이냐, 결국 이렇게 모범 답안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하고 도망치자, 도망치고 딴 데 가서 술 더 먹자, 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죠. 법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음주운전 후 도망가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자,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혐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울분을 표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런 안 좋은 사례가 남겨지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호중처럼 무조건 도망치고 딴 데 가서 술 한 잔 더 마시면 음주운전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악용될 소지. 뭐 이런 사실 김호중 씨도 엄밀히 따지면 어떤 면에서는 악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속칭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에도 주당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김호중 씨 사례를 통해서 더욱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이 악용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뭐 모르는 분들이 없다시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20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개정을 해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 요건을 신설해서 이 부분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서 그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패스트 트랙을 이런 때도 좀 해서 빨리 해가지고 좀 이 처벌 공백이 없도록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입법 공백이 이제 현실화됐고 사법 방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김호중 방지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저지른 범죄, 그 혐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송 변호사님, 사실 형량이 가벼워지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그 기소된 죄명에는 빠졌다고 해도요. 네. 지금 위험운전 치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운전 치상 부분이 입증이 되면, 즉 그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부분이 입증이 네. 되면은 이 뒤에 지금 그 범인 도피 교사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범행 후에 정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술타기 수법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부분까지 모두 감안해서 네. 법원이 양형을 정하게 될 겁니다. 즉 음주운전이 빠졌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그 자체로 가벼워지는,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의 심경이 담긴 편지를 소속사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남혜연 기자님,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저도 이 소속사에 보낸 편지를 보고 사실 네. 현재 이런 심경이구나를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좀 사적인 게 많았습니다. 네. 현재 뭐 어떻게 지내고 있고 네. 지금 다시 알기로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전해져 있는데요. 전해져 있었는데 독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본인보다 뭐 덩치 큰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더 있다. 3명 정도 쓰고 예, 있다. 그리고 좀 덥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미안하다는 말이 굉장히 있었고.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겁니까? 소속사. 직원들에게? 왜냐면 이게 좀 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수신을 받는 사람들이 면회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소속사 직원들, 매니저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정말 앞으로 나가면 잘 살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옥중의 생활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뭐 책을 좀 보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안에서 뉴스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다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다, 회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 탓인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조금 화이팅을 외쳐주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김호중 있어서 씨에게 제소자들이 화이팅 외쳐주기도 한다. 인사도 하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막 이제 조금 나쁜 분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들어왔으니 견딜만하다, 뭐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예, 약간 그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내용은요, 그 2통의 편지를 봤었는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덥겠죠. 거기에 에어컨은 없을 테고요. 그러나 잘 지낸다. 물론 뭐 잘 지내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에게, 남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담고 또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이 응원해줘서 그래도 견딜만하다 뭐 이런 목소리들을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이런 내용들을 담은 편지를 소속사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만 사건 초기에는 끝까지 부인을 했었죠. 뒤늦게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확인하시죠.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이번에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중 편지, 남현 기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자막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차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호중 씨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니었고 자신들이 함께 일을 했던 소속사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마 미안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겠죠. 폐업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속사가 김호중 씨 뭐 1인 소속사는 아니지만 김호중 씨가 거기서 워낙 역할을 많이 하고 매출 비중도 워낙 높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빠지면서 그 소속사가 폐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폐업하지 않고 그냥 사명만 변경해서 그대로 네.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소속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표격으로 이제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 통화를 네. 했는데요. 본인들은 매니지먼트 사업을 접는다고 했지 폐업을 한다고 한 건 사실 기자들이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매니지먼트 사업을 접고 그리고 이 그 폐업이 아닌 이제 다시 사명을 바꾼 큰 이유는요. 네. 지금 이 회사에는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이 회사를 없는다고 해서 회사를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관계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얽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연예인들이 다 계약을 종료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주주들이 또 원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김호중 씨의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에 대해서 주주들도 사실 불편한 심경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정리하는 가운데서는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뭐 다시 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김호중 씨가 다시 나왔을 때 소속을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어떤 준비, 뭐 기다림,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본인들도 지금 다시 뭐 활동을 하겠다 이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계속 거듭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소속사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 깨진 단추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계속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이 일을 크게 만들었냐 해도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거듭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음 활동을 위한 포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 재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선우은숙 씨, 방송인 유영재 씨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와의 법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먼저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우은숙 씨 측 주장 먼저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집에 안 계시는 경우에 5회에 걸쳐서 강제 추행을 하였고 선우은숙 씨께서 또 오랫동안 또 이제 혼자 또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재혼을 하셔서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가정이 결국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안에만 두려고 하고 계속 참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강도가 심해지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혼절하시고
참아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참았더니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도가 세지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기도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큰 충격에 혼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취재 좀 해보셨습니까?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사실 네. 선호은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영하 씨와의 정말 우리 모두가 아는 국민 인고 부부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혼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되게 약간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받았던 그 부부의 네. 이혼을 알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는데 다시 결혼을 해서 사실 축하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영하 씨조차도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네. 초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이제 선호식 씨도 조금 행복해지겠구나 했는데 너무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선호식 씨의 경우에는 사실 늘 뭐 사랑받고 싶다라는 말을 네네네. 방송에서 늘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되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네. 친언니의 성추행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예, 지금 연예계가 너무 계속 사회면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그리고 약간의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유영재 씨와 결혼이 알려졌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은 좀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지금 선훈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사실혼 관계를 몰랐었다. 네. 그런 사람이.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문이 났었는데 문제는 선훈식 씨도 어른이고 네. 굉장히 단기간에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비극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랑받고 싶다고 했던 선우은숙 씨,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아직도 소녀 같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아직도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많아. 그럴 정도로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그게 막 여기까지 차 있잖아. 그게 대상이 누굴지언정.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야. 누군가가 옆에서 나한테 사랑을 너무 주면 거기에 내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송영일 변호사님, 5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경찰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녹음 파일, 그러니까 녹취록을 지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그 성범죄 사건에서 그 고소를 당한 쪽이 어떤 그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또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당사자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본인이 말한 것이 맞느냐라는 거 확인했을 거고, 만약에 또 이게 편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파일이 어디가 끊어진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 내용을 인정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그것을 경찰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찰 수사 거쳐서 검찰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뭐 혐의가 완벽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선우은숙 씨 측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 해당 녹취록이 있고,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유영재 씨의 성추행을 확인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측의 변호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단순히 무슨 손을 잡았다 어깨 동무를 한다 수준을 넘어가는 행위가 있었고요. 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녹취 사실의 공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현 기자님, 사실 저게 사실이면 사실 선우은숙 씨 측의 가족들 사실 네. 대단한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너무 충격적이고요. 사실 이 선우은숙 씨 언니의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선우은숙 씨도 사실 원래 예전부터 매니지먼트가 있었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매니저가 있었는데 친언니가 집안일을 같이 봐주면서 세 분이서 같이 한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를 했었고 그리고 남편이 자기 친언니를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한 집에서 이루어진 성추행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니분 같은 경우에는 내 동생의 활동을 위해서, 왜냐면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도 복귀를 하면서 뭔가 그 연기를 하거나 예능을 하는데 의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언니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새로운 남편이죠. 남편과 같이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그 안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네. 거죠. 자, 근데 유영재 씨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유영재 씨는 친언니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성추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작정하고 지금 지난 4월 23일 날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으로 보여지는 일단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게 절대 아님을 본인이 입증하기 위해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보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최종적인 것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서 판단이 될 것이고 또 유영재 씨가 저렇게 극구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유명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그 성폭력 피해를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또 지금 경찰이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하니 그렇다면은 역시나 근거 없이 고소가 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료와 근거를 갖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어렵게 이영아 씨하고 헤어지고 난다면 15년 정도의 공백에서 굉장히 외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무리 그렇게 외롭다 하더라도 선우은숙 씨의 어떤 재혼의 결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그런 만큼 자기를 사랑해 줬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믿은 만큼 네.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또 본인의 친언니에게 그렇게 경찰이 지금 인정하고 수준,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어떤 가족에 대한 성폭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은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뭐 솔직히 내려놓고 사과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버티기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경이고 뭐 여러 많은 그 선우은숙 씨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쉬움을 전하는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희 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는 뭐 이영아 씨나 선우은숙 씨나 다 잘 아시죠. 올해 방송을 통해 성장하면서 예. 계속 그분들을 브라운관에 보면서 저 부부 참 잘 사는구나 보기 좋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뭐 이혼하는 과정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또 좀 슬프기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저분이 저렇게 무슨 그 재혼을 해서 좀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근데 뭐 물론 저게 아직 사실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네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저 한 개인이 받았을 혹은 그 가족들이 받았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 상처 그게 얼마나 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말하기도 좀 힘겹네요. 알겠습니다. 선우은숙 씨 주장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겼고 일종의 양다리였다. 이런 주장을 지금 선운숙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영재 씨는 사실혼, 양다리 이런 것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7일 상대방의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삼원과 관련해서는 되게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선운숙 씨가 몰랐던 거는 사실혼 사실을 몰랐던 거지 두 번 이혼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남 기자님? 이 부분도 저도 참 이게 본인이 선운숙 씨가 이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했고요. 네. 이혼한 것은. 네.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주변인들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라디오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혼 관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들었었고 선운숙 씨는 전혀 몰랐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속이려고 들면 사실 속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영재 씨가 사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을 그 시점에 그 한 2주 동안에 선운숙 씨랑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유영재 씨가 속인 것도 정말 잘못은 했고 네. 선운숙 씨가 섣부른 판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혼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때는 법정에서는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지금 이제 그 선운숙 씨가 혼인 취소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했던 흔적조차도 지우자 이런 거겠죠. 지금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는 올해 4월 초에 이미 이혼 조정이 성립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하고 달라요. 혼인 무효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는 소급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이 주석서나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이혼이 된 상태에서는 혼인 취소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혼을 알았냐 몰랐느냐 보다도 지금 그 선운숙 씨 쪽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는 이게 그러면은 소송 요건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냐, 즉 각하당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사건으로 판례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 소송인지 무효 소송인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것은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 무효 사유는 일반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혼인 취소 사유고요. 그래서 이미 이혼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혼이 성립해서 혼인 관계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소급표가 없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법리적으로 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혼 여부까지 지금 따져봐야 되고 혼인 취소 소송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이득이 없다라고 송영은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크게 쟁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따져보면 큰 쟁점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됐다 유영재 씨가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찾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